호우주의보가 수도권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밤사이 비가 강해져서 내일 아침까지 많게는 150mm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충청도와 강원 내륙, 전라북도에도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되는 노선으로 바뀌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변경 결정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JTBC 취재 결과 국토부가 작년에 이미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노선을 사실상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193건 가운데 12명은 이미 숨졌고 178명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다시 비가 옵니다. 많이 옵니다. 밤사이 서울과 수도권의 비는 더 강해질 거라고 합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7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서울 도림천에 지금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연결하겠습니다. 이은지 기자, 도림천이 관악구인데 지금 그쪽은 비가 어느 정도 옵니까? 네, 6시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한 차례 잦아들었다가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쏟아졌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낮에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전라도에도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에 최대 150mm, 전라북도에 12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예, 도림천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범람했었고 인근의 침수 피해도 컸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출입 통제문이 보이실 텐데요. 이 도림천이 지난해도 범람했던 곳인데 이번에도 또 넘칠 수 있어서 서울시가 미리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범람 위험이 있거나 시민들이 산책로를 걷다 불어난 물에 휩쓸려갈 위험이 있는 하천 27곳이 통제가 됐습니다. 이 주변 주택가도 지난해 피해가 컸습니다. 차수판을 설치하고 빗물을 담을 수 있는 저류조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도로가 차 바퀴 절반 정도 넘쳤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 좀 느꼈었죠. 이게 관악산에서 바로 내려오는 물이라 상당히 물살이 세요. 예, 요즘 비는 순식간에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예보로는 다들 주무시는 새벽에 특히 비가 많이 온다고 돼 있는데요. 네, 기상청은 밤사이 비가 더 강해진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수도권에 시간당 70mm가 넘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자동차 와이퍼를 작동시켜도 비가 다 닦이지 않을 만큼 많은 양입니다. 문제는 이런 비가 언제 또 어디서 내릴지 정확히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빨리 귀가해서 시설물을 살펴보시고 밤과 새벽 사이에는 최대한 외출 삼가셔야겠습니다. 예, 빗길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죠. 네, 오늘 아침 전북 남원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고등학생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이었습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불이 났는데요. 40대 운전자와 아들 모두 숨졌습니다. 이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최대 1.5배 이상 늘어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도림천에서 이은진 기자였습니다. 비대가 낮은 곳은 갑자기 내린 비에 순식간에 침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처럼 비가 쏟아질 때는 정말 순식간이 될 수 있고 실제 지난해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물이 들이찰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윤정주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비가 들어찬 반지하 집에서 일가족 셋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허름하지만 안전해야 했을 내 집이었습니다. 이런 반지하에 사는 이덕자 할머니는 요즘 잠들기가 무섭습니다. 그저께는 무서웠어요. 비가 많이 와갖고. 이 할머니 집에 물이 찬 경험이 있습니다. 쇠창살을 뜯어내고 미닫이 창을 닫았습니다. 창문이 막히면 어떻게든 문을 열어야 합니다. 실험해봤습니다. 50cm 정도 물이 찬 상황. 혼자선 열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물이 무릎까지 차기 전엔 탈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움 요청할 땐 규칙적으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는 물도 엔진이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을 나온 뒤 계단은 더 위험합니다. 물은 쏟아집니다. 두 손으로 한쪽 난간을 잡고 최대한 벽에 붙어가야 합니다. 지난해 도심 맨홀에 남매가 빨려들어 숨졌습니다. 그 뒤 추락 방지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수압비에서 뚜껑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전국거리 맨홀은 343만 개. 이 맨홀 20개 중 1개에만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결국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오늘은 비가 많이 왔지만 어제는 푹푹 찔 정도로 더웠습니다. 이렇게 널뛰는 날씨에 시장의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더워도 손님이 없고 또 비가 많이 와도 손님이 없다는 겁니다. 송승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북적여야 할 시장에 손님이 없습니다. 30도 이하로 되면은 좀 그래도 손님이 많은데 30도 이상 되면은 장사가 덜 돼요. 그나마 손님이 몇 명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푹푹 찌는 날씨에 금세 발길을 돌립니다. 친구들이랑 이렇게 시장 와서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왔는데 너무 더워서 카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후부터 내린 비를 뚫고 농수산물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북적이는 곳인데 이렇게 손님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비가 와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못 나오시고 또 폭염이 내려도 이제 다 무더위 쉼터라든가 이런 데서 쉬고 계시니까. 최근 몇 주 사이 비가 많이 내리면서 과일과 채소 가격까지 올랐습니다. 야채값이 올라가니까 비싸고 우리도 장사하기 힘들고 손님들도 잘 안 나오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6월보다 7월에 시장을 찾는 손님이 더 빠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년 전 이후 제일 나쁠 거란 전망입니다. 한 30% 정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무더위와 폭우가 변덕을 부리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해가 떠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의 노선이 논란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래 노선이 있었는데 최근 그 노선이 바뀌었고 공교롭게도 바뀐 노선의 종점 근처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습니다. 혹특하냐는 질문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무진의 의견일 뿐 노선 변경을 결정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취재해보니 국토부가 이미 지난해 11월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그러니까 변경된 노선을 단일안으로 사실상 확정하고 관련 사업 절차를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구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들어설 예정이던 경기 양평군 양서면입니다. 2017년 처음으로 계획이 나왔을 땐 물론 2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도 양서면 일대가 종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대대적인 노선 변경을 하는 안이 추진돼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바뀐 노선의 종점에 김건희 여사가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바뀐 노선의 종점과 김건희 여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의 거리가 500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변경된 노선의 종점일 때 김건희 여사가 가족들과 공동 보유한 땅은 12필지입니다. 총 면적이 22,663제곱미터, 축구장 3개 크기입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선 변경을 결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 매일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엔 지난해 11월에 이미 노선 변경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사업계획의 위치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 노선으로 바뀌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과 조사 지점을 정했습니다. 이 용역에 착수한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기존 노선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3개월 만에 돌연 노선이 바뀐 겁니다. 국토부는 올해 이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을 확정하는 등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진은 절차에 맞게 일을 진행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노선이 왜 바뀌었을까? 노선도 원래보다 더 길어졌는데. 국토부는 양평군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평군이 보낸 의견서를 살펴봤는데 김 여사 일가 땅이 포함된 노선으로 바꿀 경우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도로 신설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에 당황했습니다.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원한대로 사업을 시행하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119가 들어가질 못해가지고 차로 내오질 못해가지고 사람 죽었어요. 그 정도로 길이 막혀요. 차량을 분산시킬 방법이 없어요.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인 양평군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평군 의견이라니까요. 의견이 다 나와 있는 그 보도 보면은 다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양평군이 지난해 7월 작성한 문건엔 이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양평군은 종점으로 양서면, 강상면, 강하면 세 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기존 안과 가까운 양서면 종점안 검토 사항엔 경제성, 타당성, 지역 주민 편의성 확보라고 썼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이 안에 대해선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고 경제성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고 했고 강하면을 종점으로 하는 3안을 두곤 IC와 연계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양평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대적으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국토부가 하남시의 계속된 민원엔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하남시는 교통마비가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며 고속도로 시작점을 가밀분기점에서 서하남 IC로 변경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주민 만여 명의 반대 서명을 함께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오늘 내놓았습니다. IAEA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방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에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먼저 백민경 기자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IAEA는 일본의 요청을 받고 2년 동안 11개국 전문가들과 오염수 방류 절차와 안전성을 검증했습니다. IAEA는 일본이 알프스 처리수를 방류하는 방식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방사성 물질에 대한 사회, 정치, 환경 문제를 제기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리수 방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냈습니다. If the government decides to proceed with it, would have negligible impact on the environment, meaning the water, fish, and sediment. 사실상 일본에 완전한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IAEA는 후쿠시마 원전에 별도 사무소를 만들어 방류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IAEA 보고서를 한국 등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나라를 설득하는 수단으로 삼을 걸로 보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으로 사흘 동안 후쿠시마 원전 등 현장을 둘러본 뒤 오는 7일 한국을 방문해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IAEA 최종 보고서의 결론은 사실 예상대로입니다. 이미 IAEA는 몇 번의 보고서에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의 방류에 처음부터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박상욱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논란이 된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오염수를 30년간 흘려보냈을 때 우리 인체와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오염수를 거르는 시설인 알프스가 수천만 톤에 달하는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대로 거를 수 있는지입니다. 이에 IAEA는 모두 국제안전 표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알프스를 몇 번 거쳐야 기준에 부합할 만큼 정화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곧 발표될 우리 정부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IAEA가 이미 상당한 명분을 준 터라 우리 정부 보고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분석이 끝나야 이제 저희는 비로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IAEA 보고서가 나오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저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해양 환경에 미치는 장기 영향 평가를 하지 않았고 국제사회 여론도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런 협약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제기를 하고 또 잠정적인 조치, 그러니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우리가 했어야 된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대응 매뉴얼에 검토 내용을 반영해 곧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상구입니다. 이제 남은 건 오염수를 일본이 언제 방류할지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최종 결정만 남았는데 도쿄를 연결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민혜 특파원, 원래 올 여름으로 방류가 알려져 있었는데 그 계획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네, 오늘 오후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만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은 직후 성실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올여름 방류 계획을 꾸준히 밝혀온 만큼 그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중요한 건 일본 어민들의 반대입니다. 일본 정부는 관계자 이해 없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걸 어떻게 풀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치권에서도 이 방류 시점을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 발언인데요. 얼마 전엔 해수욕 시즌을 피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오늘 해명을 하는 자리에서 또 방류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これを報告を受けたばかりで、放出についての判断をすぐ下すというのではなくて、内外にしっかり発信をして、これを浸透を図っていくということ、これを。 예, 일단 IAEA 보고서는 나오는데 일본에서 다시 우리의 수산물 수입 규제도 언급했다고요? 네,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 오후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가 장기화될 거란 말에 수입 규제 철폐는 일본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또 관계부처가 연계해 적절한 형태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는 일본의 요구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예,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이었습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금고가 부실한지 건실한지 알 수가 없는 시민들은 걱정이 많은데요. 정부는 연체액이 200억 원을 넘는 금고 100곳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인데 대기실 안은 꽉 찼습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고객들이 맡긴 돈을 찾기 위해 몰린 겁니다. 지난달 인근 지점과 합병된 경기도의 한 새마을금고입니다. 한 사람 해지하는 시간이 한 30분씩 걸려. 지금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금고 측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폐업이 아니라 우량금고와 합병을 통해서 대형금고로 이제 거듭난 것이다. 그래서 믿고 안심하시고 그 금고를 이용하시면 되고. 하지만 시민들은 도통 믿질 못합니다. 해결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불안하지, 저렇게 난리치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액은 12조 7,900억 원. 연체율 6.47%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말 3%대였는데 반년 만에 빠르고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내려가는 추세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심 좀 하셔도 되겠다 말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기업 연체율이 올라간 탓이 크다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새마을금고 1,294개 중 연체액이 200억 원을 넘은 금고 100개를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예금자들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커진 건 잘못된 대출 관행 탓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사업장에 지역금고 수십 곳이 돈을 모아서 대출을 내줬다가 단체로 물리는가 하면 빚더미에 앉은 전세 사기꾼에게도 대출을 쉽게 내줬습니다. 예금자가 내 돈을 맡긴 지역금고가 튼튼한지 자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오원석 기자입니다.
서울 삼성동의 한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2년 전 서울에 있는 새마을금고 56곳이 이 건물에 공동으로 560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그러나 부실공사와 분양사기 논란이 터지면서 입주가 밀렸고 결국 지역 금고들은 만기가 2달이나 지나서야 대출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인천에서 수천 명의 전세금을 떼어먹은 전세사기꾼 남모 씨 일당도 새마을금고를 돈줄 삼았습니다. 지역 금고끼리 대출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빚더미에 앉았는데도 수백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 새마을금고를 돌며 대출을 받았을 정도로 대출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예금자가 내 돈을 맡긴 지역금고 재정 상태가 건전한지도 자주 알기 어렵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한 달에 한 번 연체율을 공개하지만 새마을금고는 반년에 한 번만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행안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관리 감독도 바꿔야 되겠고 일반 시중은행은 매달 부채 상황을 보고하는데 새마을금고는 느슨한 관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부실이 확대됐다고 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모은 대책부터 짚어보죠. 결혼을 하면 부모로부터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증여 한도를 늘려주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건데 원래 돈이 있는 집만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정원석 기자입니다. 현행법상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가 각각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받는다면 이 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10년간 5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결혼 자금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결혼과 그다음에 출산 이런 것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완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요. 9년째 한도가 그대로여서 물가를 반영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측면도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지금도 부모로부터 5천만 원 넘는 결혼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괜찮은 시도란 평가도 있지만 우리 사회적인 출산 저하나 젊은 세대들의 결혼 기피에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 개인이 결혼 생각이 있는 거랑은 별개로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 있는 집의 자녀, 이른바 금수저에게 집 살 기회만 늘려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실제 비과세 증여 한도를 늘리게 되면 얼마나 늘릴지는 여론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세제 개편안 발표 때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다른 정책도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대출을 늘려주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여주는 건데 이 역시 총선을 앞두고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선심성 대책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아람 기자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달 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집주인이 받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규제가 확 풀립니다. 지금은 연소득 5천만 원인 집주인이 총 3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이달 말부터는 5억 2,500만 원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전세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주는 역전세난에 처한 가구가 크게 늘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떨어진 전세금만큼만 빌려줍니다. 전세금 액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비싼 아파트에 갭 투자한 사람들에게까지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95%였던 이 비율을 법정 최저 한도인 60%로 내렸는데요.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넘게 급락했고 실수도 부족해서 다시 올릴 거란 예상이 많았지만 정부는 유지를 택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의 음마아파트 집주인은 지난해 종부세가 35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8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수천만 원이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올 들어 전기요금은 2번, 가스요금은 1번 올랐습니다. 3분기엔 둘 다 동결이 됐는데
4분기에도 동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전기와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전기나 가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연료인 LNG 값이 크게 떨어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45조 원의 한국전력 누적 적자, 12조 원의 가스공사 미수금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 씨가 어젯밤 늦게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이 이유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JTBC가 돈봉투 의혹에 대해 묻자 바로 다음 날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꾸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JTBC는 지난해부터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8일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던 박용수 씨에게 의혹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출마하면 후원금을 모집할 수가 있어요. 공식 후원금만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 씨는 바로 다음 날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진이 묻지도 않은 먹사연의 자료부터 감추려 한 겁니다. 그 다음 날 취재진과 통화에선 송 전 대표가 불쾌했다고도 했습니다. 대표님께 뭐 이러저런 문자를 보내시고 이제 통화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좀 불쾌하신 게 대표님은 전혀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도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국회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개입하고 먹사연에 여론조사비 9,24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박 씨를 소환도 못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회계장부를 압수해 갔으니 투명하게 분석이 돼서 관련이 없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박 씨가 구속되면서 송 전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박 전 보좌관이 구속되면서 이제 관심은 송 전 대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녹취록에는 송 전 대표가 돈봉투가 처음 뿌려질 때부터 보좌관과 잘 협의하라고 강조해온 대목이 나옵니다. 오승열 PD입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과 강래구 전 감사는 돈을 뿌릴 때마다 박용수 전 보좌관과 긴밀히 논의했습니다. 야, 이게 10개구만. 근데 이거 다 줘? 아니면 내구는 5개만 주라는데. 줘, 그냥 맞아. 아이, 나중에 적게 줬네, 많게 줬네 얘기하니까. 봉투를 나눠준 뒤엔 개수를 맞춰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또 오늘 그 박보하고도 확인을 했거든. 이제 따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날 10개를 쓰셨는데 박 전 보좌관이 직접 돈을 나눠준 정황도 확인됩니다.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 먹사연의 자금을 캠프 사람들에게 뿌렸다고 이 전 부총장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니 걔가 나한테 와서 의논하자. 자기는 누구누구 줬다. 누님은 누구누구 줄 거예요. 지가 준 거 쭉 얘기하더라고. 뭐 지가 부터 해가지고 뭐. 박 전 보좌관은 당시 송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캠프 내 일에 깊숙이 개입해 있었습니다. 이성만 의원이 건넨 돈이 캠프 지역 본부장들에게 뿌려진 3월 30일 이 전 부총장과 강 전 감사와의 통화입니다. 송 전 대표가 캠프 일을 박 보좌관과 잘 협의해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송은 어쨌든 몰라 뭐 뜬금없이 나한테 용수를 배제하지 말고 용수하고 협의해가지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송 전 대표는 자신이 직접 관여했던 내용은 없다며 당시 박 전 보좌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는 즉 공탁 절차를 시작했다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이 공탁을 걸면 합의로 인정을 하는 건데요. 오늘 한 법원이 이 공탁금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정부가 밀어붙인 법적 절차가 처음부터 꼬였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며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을 거부한 피해자 측 4명에 대해 어제 공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중 한 건을 불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맡긴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광주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해 불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해선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공탁을 반려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역시 거부 의사를 밝혀온 만큼 앞으로 서류가 보완되면 법원이 추가로 불수리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는 공탁을 추진해온 외교부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손에서 판결을 뺏어갈 것인지가 지금의 싸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어제 그 조치를 결정했던 한국 정부는 오늘 사실 아주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외교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그 불수리 결정을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하지만 공탁 절차 개시 하루 만에 벽에 부딪히면서 정부가 낸 강제동원 해법이 적법한지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네, 1조 원대 라임 사태의 주범이죠. 김봉현 전 회장이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20억 원을 준다며 탈옥을 계획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 조사나 재판으로 바깥으로 나올 때 도망치게 해달라는 겁니다. 실제 친누나가 바깥에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경찰 버스가 서 있습니다. 법원 안에는 방검복을 입은 경찰이 보입니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회장의 항소심이 열린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입니다. 구속 수감된 김 전 회장이 탈옥을 계획한 걸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도 법정 안에서 경찰들이 영상을 찍을 수 있게 하고 김 전 회장은 수갑을 채운 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부터 탈옥을 계획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조사나 재판에 나올 때 허술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밖에 있는 친누나가 이 수감자의 지인 A씨를 만나서 먼저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대포폰 등을 준비하는 데 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수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 전 회장의 누나를 체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48일 동안 도망친 적도 있습니다. 지난 2월 1심에선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태어는 낳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숫자가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명의 아기가 숨진 걸로 확인이 됐고 어디에 있는지도 아직 모르는 아기들은 180명에 가깝습니다. 서울엔 신고가 38건 들어왔고 부산에선 갓 태어난 아기를 산에 묻었다는 엄마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베이비박스입니다. 최근 들어 경찰 전화가 쏟아집니다. 그림자 아기를 찾기 위해 이곳을 거쳐갔는지 묻는 겁니다. 200여 건이 조사와 문의가 들어왔었고요. 지자체나 이런 기관에 잘 인계가 된 걸, 안전하게 보호된 걸 확인해 드렸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서울에서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가 있다는 신고가 38건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24건이 베이비박스를 거쳐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14건도 유기와 학대, 방임이 의심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에선 경찰이 40대 여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숨진 아기를 집 근처 산에 묻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출생신고를 안 했고 그거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에 의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숨진 아기는 12명이나 됩니다. 이 아기들을 포함해 경찰이 전국에서 조사 중인 것만 193건입니다. 아직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는 178명이나 됩니다. 경찰은 지금도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실시간으로 통계를 내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이렇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우리 곁에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 있던 2살 아기가 출생 신고가 안 된 사실을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4일 밤 남편이 때린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집엔 아내와 2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기 주민등록번호를 물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도 이제 피해자라고 이렇게 보고 그 주민번호 좀 얘기해 달라니까 이제 어머니가 직접 얘기를 하신 거예요.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가 가정폭력 때문에 발견되는 역설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엄마가 서류 준비하는 절차가 어려워서 출생 신고를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는 2021년 1월에 태어났습니다. 전 남편과 떨어져 살며 이혼을 준비하다가 다른 남성과 만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혼인 기간 중에 출산한 아이는 남편 이름으로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족 관계를 바꾸려면 전 남편 아이가 아니라는 가정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결국 여성은 출생 신고를 미뤘고 아이는 미등록 아기가 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생자 소를 걸어야 됐었고 많은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제도만 고치면 이런 미등록 아이들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서울 물레동에 가봤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철공소가 모여있던 동네였지만 독특한 카페와 음식점들이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역시나 임대료가 많이 올랐고 남아있는 철공소들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한민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뜨거운 쇳물을 틀에 붓습니다. 무더위지만 바깥이 더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780도 정도 돼요. 예. 많이 디고 까지고 다치고 많이 했죠. 이게 한 5도 이상은 될 거예요. 김 씨는 장인 아내와 함께 20년간 철공소를 운영해왔습니다. 나도 진문쟁이고 일은 뭐 아버지를 못 따라오지만 잘해요. 1960년대부터 이렇게 물레동에 철공소가 하나둘 생겼습니다. 1980년대에는 2,500여 곳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1,200곳이 넘는 철공소가 모여있는 서울 물레동입니다. 수십 년간 기계와 금속을 다루는 공업 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예술인들의 창작촌도 있는데요. 골목에 음식점과 카페가 하나둘 생기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독특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기 많아지게 된 것도 사실 이런 분위기 때문인 것 같은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고 주변 상권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임대료가 한 50만 원 정도가 올랐고 그다음에 지난주쯤 해서 또 지금 100만 원 정도를 인상을 해달라고 지금 좀 섭섭하죠. 낙후됐던 곳이 활성화되면서 원래 지내던 사람들이 내몰리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지인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냥. 이게 평당 한 10만 원치고 올려달래. 최근 서울 영등포구는 철공소를 통째로 옮길 장소와 비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철공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완성품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한번 움직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만든 지 30년 된 망치입니다. 옆을 보시면 40년 된 기계도 있습니다. 철공소가 지나온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여기 공간은 내 터전이죠. 근데 여기를 떠난 다음에는 복잡하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접는다는 사람이 많아요. 철공소 사장 대부분은 60대 이상이고 영세한 곳이 많습니다. 이전 비용을 지원받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레동은 우리나라의 뿌리 산업이 발전해온 공간이자 수십 년간 수많은 이들에게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골목의 풍경은 변했지만 소중한 가치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한민정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의 한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자를 분류하던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상자에 들어있던 가연성 물질이 폭발한 겁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바닥엔 찢어진 종이 상자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습니다.
우레탄 폼 스프레이가 터지면서 상자는 흰색으로 얼룩졌습니다. 이 스프레이 인테리어 공사할 때 창틀이나 문틈을 막는 용도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베트남 국적 택배 노동자가 상자를 옮기는데 스프레이가 안에서 터졌습니다. 터진 용기가 가슴을 때렸고 심장이 멈췄습니다. 노동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스프레이가 왜 터졌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물류센터 내부 기온이 너무 높았을 수도 있고 상자끼리 눌린 압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4년 전 한국에 온 당구이 중 올해 32살 청년입니다. 돈을 모아 베트남에 있는 엄마 잘 모시는 게 꿈이었습니다. 좀 몇 달 정도도 하고 그다음 베트남 돌아가래. 그렇게 마지막에만 했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이 꿈은 이제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사고가 난 택배 회사에 찾아갔더니 답해줄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수리관리된 거는 나중에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나가주세요. 경찰은 우레탄 폼 스프레이가 왜 터졌는지, 업체가 안전수칙을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학교 안에 있는 수영장 탈의실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어온 중학생이 며칠 전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2달 정도 찍은 걸로 나타났고 피해자는 14명이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한참 수영 연습하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한 체육고등학교 수영장입니다. 근처 체육중학교 학생들도 함께 씁니다. 지난달 16일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여학생들,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기가 움직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놀라 신고했는데 붙잡힌 건 체육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비행기를 본인이 하고자 마음을 먹어서 그랬던 것 같고 호기심이죠. 이 남학생, 복도 환기용 유리창에 휴대전화기를 올려뒀습니다. 유리엔 내부가 안 보이게 보호 필름을 붙였지만 전화기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안이 보였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어요. 차마 생각도 못했던 건데. 전화기엔 여학생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 영상이 여러 건이었습니다. 2달 정도 촬영했고 피해자는 14명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영상을 직접 보니 손이 떨리더라고 했습니다. 씻고 있을 때 창문만 보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누군가 또 자신을 촬영하는 게 아닌지 불안하고 또 불안해했습니다. 학교는 이제 유리에 가림막을 달았습니다.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남학생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학생들은 심리 상담을 받을 예정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말을 탈 때 이런 황금 장신구를 쓰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500년 전 신라시대 공주입니다. 무덤을 10년 동안 발굴했더니 화려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1500년 전 실제 비단벌레 날개로 만든 꽃잎 모양 장식입니다. 당시 귀하디 귀했던 이 장식은 신라를 대표하는 천마도와 마찬가지로 말을 탈 때 안장 밑에 늘어뜨린 말다래에 쓰였습니다. 천마도의 그 모티브가 아닌 새로운 그 비단벌레를 활용하고 또 그거를 꽃잎 모양으로 해서 아주 화려한 장식의 그 말다래였다는 것이 조금 새롭다. 붉은색, 보라색, 노란색 세 가지 실을 엮은 장신구부터 화려한 금빛 장신구까지. 귀한 유물이 쏟아져 나온 이 무덤의 주인은 키 130cm의 10살 남짓이었던 어린 공주로 추정됩니다. 이 무덤을 발굴하는 데 10년, 작업 기간만 1350일이 걸렸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장신구를 토대로 복원한 신라 공주의 모습엔 단아함과 화려함이 함께 묻어납니다. 머리카락 여러 가닥을 하나로 묶은 머리 모양 장식과 사냥털로 짠 직물 등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 무덤에선 신라 귀족들의 행렬이 그려진 토기와 바둑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발굴은 완전히 끝났지만 전문가들은 무덤에서 나온 유물을 분석하며 샘솟아날 수많은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한국 역도의 전설에서 행정가로 변신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장미란 차관이 직원들의 꽃다발을 받으며 세종청사에 들어섭니다. 기대가 크셔서 제 마음도 더 무겁고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서 많이 부담스럽기도 한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장 차관은 사격 박종길, 수영 최윤희에 이어 역대 3번째로 국가대표 출신 문체부 2차관이 됐습니다. 어제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역대 최연소 차관이자 체육인 출신 행정가에 대해 국가대표 지도자협의회 등 체육계에선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체육개혁에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미투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미투와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 등 체육계가 떠들썩했을 때 침묵했다는 겁니다. 논란에 대해 장 차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식 접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염려해 주실 만큼 그 이상으로 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엔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기상센터입니다. 이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으로 인해 남북으로 길고 또 폭도 넓은 비구름대가 한반도를 덮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밤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다 내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엔 곳에 따라 시간당 70mm 이상의 집중호우도 예상돼 주의를 해야 합니다. 내일까지 이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50에서 100mm가 내리는데 특히 수도권과 제주도에선 최고 150mm가 넘게 오는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에선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는 아침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4도, 부산 23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30도, 춘천 33도, 창원 34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부근 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엔 정체전선이 남쪽 먼바다로 물러났다가 이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는 다시 북상해서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 비는 전체적인 양도 중요하지만 순간적으로 얼마나 느리는지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오늘 밤사이 시간당 30에서 7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는데 어느 정도의 비일까요? 먼저 시간당 5mm 안팎은 보통 수준의 비로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고 또 피해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20에서 30mm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빗줄기가 강해지면서 우산을 써도 옷이 많이 젖게 됩니다. 시간당 50mm 안팎까지 올라가면 세차게 떨어지는 매우 강한 비입니다. 자동차 와이퍼를 작동시켜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우 강한 비가 밤사이 쏟아질 수 있어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